안녕, 반가워. 잘 찾아왔어. 어서 나를 따라와봐. 정각원으로 가자. 고고싱. 요즘 어떻게 지냈니? 살다 보면 마음에 환한 등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럴 땐 고민 말고 정각원으로 연등 달러와. 너가 달아준 연등은 우리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소중한 장학금이 된대. 신청하는 거 진짜 쉬워.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만회관 지하 1층으로 오거나 법당에 가서 쓱 신청서만 적어주면 끝이야. 너무 바쁘다고? 괜찮아. 진짜 바쁘면 그냥 전화나 문자로 툭 보내도 돼. 부처님 기운 듬뿍 받아서 올해 너가 하는 일 모두 술술 풀리길 내가 팍팍 밀어줄게. 같이 좋은 기운 받자. 등 달러 올 거지?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 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정치외교학과 박명호입니다.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학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아는 게 남다르게 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학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정치 과정, 뭐 선거나 정당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뭐 아는 게 사실은 그거 이외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회,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으로서의 권력과 정치라는 이 네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목으로 그 말씀을 드린 거로는 경계를 지우고 미래를 잇는 공의 리더십으로 빛는 우리의 내일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걸 전부 AI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몇 차례 그 반복적으로 실험을 했고 또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제목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느냐 했더니 몇 개를 추천을 해주었고 그 중에 제가 조합을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의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경계, 미래, 공, 그다음에 우리의 내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 들어간 것 같아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특히 공이라고 하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연기와 가합이라고 하는 한 축이 있고 반대쪽에 그 항상성과 자성이라고 하는 또 반대축 사이 그 어딘가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텐데 이런 공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고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그 생각해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하나의 어떤 그 통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무례를 무릅쓰고 이걸 좀 연결을 시켜 봤습니다. 몇 개 키워드가 있는데 제 질문은 이제 우리는 안전할까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2028년에 2040년에 학령 인구가 지금보다 한 40% 감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28만 명 정도인데 지금 대입 정원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대학들은 아마 정원을 채우지 못할 거라는 거고 충원율도 대충 예상컨대 65% 정도로 이제 추정하는 건데 이건 어디에 있느냐 또는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아마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겠죠.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만큼 안전한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퇴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전할 거고 그 다음 나이 순으로 불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제 나이쯤 됐을 때 과연 우리 학교가 존재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그 스스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조그만 대학들은 정원을 못 채우는 거죠. 그리고 등록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 뭐 가장 인간적인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전할까? 저는 안전할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도 안전할까?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본 거 보니까 뭐 월마트, 뭐 IBM, 미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이제는 대학 졸업이라고 했다라는 근거를 회사에 입사 지원하는 요소로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회사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마 좀 더 있으면 기업들이 대학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취업해서 바로 그 현장 투입이 가능한
사람들을 생산해내는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지금 대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서 출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원도 채우고 우린 서울에 있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한번 굳이 따지면 세모 정도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인구 급감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만 유달리 또 어려울 거거나 또 우리만 유달리 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제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거고요. 특히 AX, DX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요거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의 대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질문은 우리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학위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버드 대학에서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미래융합교육원에서 학점을 들은 걸 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걸 불락 쌓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해가지고 석사학위 박사까지 이어지게끔 만든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그건 뭐냐면 그만큼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전 별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게 공의 가르침일 수는 있겠지만 뭐 좀 더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특히 이 AX, DX는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문명적 무상이라고 저는 그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게 문명사적 전환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돼요. 이미 대학은 지식 공급의 그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했거든요. 굳이 시험 준비를 한다면 대학에서 준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학원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안전하고. 그럼 대학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기 재학생들이 많은데 인생에서 이게 도움되는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학위를 받는 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은 19세기의 사람들이 20세기 시설물에서 21세기를 살아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과연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보겠는가? 지금 저 같은 사람일 겁니다. 가장 정점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저 같은 사람만 계속 좋아질 거야.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냐? 라고 하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의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과 한번 연결을 시켜봤는데 앞서 연기와 가합 또 다른 반대쪽에 항상성과 자성의 요 대립을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항상성 이 대학은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 교수가 뭘 배워왔는지 뭘 가르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커리큘럼이 맞춰졌어요. 학생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뭘 배웠는지가 학생이 배워야 할 대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학은 대단히 공급자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주하고 기득권화된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가느냐? 자성과 항상성은 생겼는데 이게 관계적 구성의 일시적 산물이라고 하는 가합이거든. 요 시기에만 존재하는. 앞으로 계속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거든요. 이게 긴장 관계에 놓여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이제 오래된 학교일수록 이게 강한 거예요. 기득권화된 거죠. 안전하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누가 피해를 보겠느냐. 지금 긴장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한쪽 쏠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할 수가 없는 거야. 변화를 못 하는 거지. 변화 안 하는 게 더 좋기도 한 거고요. 따라서 이런 그 일시적 관계의 구성으로서의 가합을 이해하고 이 항상성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학 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공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무식한 연결이기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럴듯한 얘기는 되는 것 같아요. AI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 저한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상의 현실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는 건데 학령인구 금감이라든가 AXDX 문명 전환, 특히 이 대학은 이 느슨한 자영업자들의 연합체입니다. 다 각자의 영역이 존재하고 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도 그렇고 수업이라는 이름으로도 그렇고 연구라는 이름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이 잘 안 돼. 뭐 교육으로 따지면 우리 팀 티칭이 잘 안 돼. 그리고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지도 않아. 하려면 하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해도 그렇게 크게 지장 없다는 거죠.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되어야 되는 거고 교육이든 연구든 융복합적인 게 불가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AX, DX에 따른 대학의 변화도 결국 연기의 이치에 따라서 인과 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부분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항상성 오른쪽에 보시면 이 고정불변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항상성과 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일시적이고 관계적 이 구조의 산물인 가합이 마치 계속될 것처럼 존재하고 지금 우리 대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고 외부 환경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응하거나 여기에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핵심은 인조이 나오니까. 지금을 즐기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학생들한테 좋은 거냐 지금? 그 우리 미래에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좀 답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무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항상성의 함정에 빠진 대학은 결국 시대 흐름 속에 발디딜 곳을 잃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대학이 없어지고 있는 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거든.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누가 더 빨리 오느냐 더 늦게 오느냐의 차이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대학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같은 학교에 있다고 해도 이쪽 동국관 쪽에 있는 분하고 저쪽 원흥관 쪽에 있는 분이 만나면 우주가 달라서 대화가 안 돼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유니버시티가 됐겠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복잡하고 거대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우리만 해도 교수가 1000명이 넘고 학생이 2만이 넘어요.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구심점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건 거의 기대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은 대단히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느슨한 자영업자들의 연합체야.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약사라든가 뭐 이런 직업군들이 대체로 이 협회라든가 뭐 기관은 있지만 좀 느슨합니다. 그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스님들의 세계도 얼추 비슷하다고 해도 모르겠지만 종교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리더십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각자의 세계가 있고 이 요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자 중심 구조나 문화가 고착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도 아마 대학원의 지도교수를 바꿀 수 있는 제도 등등 해서 많은 제도적인 실험을 했어요. 우리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위 제도가 근본적으로 도제적인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야. 그걸 아무리 객관화시키려 해도 사람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마련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의 철학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던 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바뀌어지기도 했지만 리더십 이론에서도 상당 부분 그 변화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앞서 그 사람과 사람 사회, 그다음에 정치와 권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 어떤 사람이냐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결국 그건 리더십이고 그게 진화해서 지금 코칭, 멘토링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고 교육도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닌 데서 함께 지식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수업이 이제는 지식의 전달의 장이 아니고 함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자기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적용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리더십 이론도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개인에 초점을 맞췄어요. 훌륭한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행동적이든 심리적이든 자질의 측면이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니까 이게 이제 집합적 리더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한다는 얘기야. 공유된 비전을 함께 가져야 되는 거고, 모두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거죠. 특히 대학 같은 조직에서는. 특히 이 느슨한 자영업자들의 연합체에 있어서는. 리더십 이론에서도 그런 면들이 쭉쭉 나오는데 뭐 같은 얘기를 요약하고 다른 말로 정리한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집합적이고 사회 정체성이고 의미와 생성, 백락설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개인보다는 집단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공의 철학에서 같이 언급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개의 카테고리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의 리더십 이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회 정체성, 집합적 리더십, 통합적 리더십인데 리더의 역할이 가장 첫 번째는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리더가 우리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넓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 인간적이든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술에 관해서든. 그러니까 우리랑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세계에 살았던 거야. 문제는 그분이 그분의 세계에서만 사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줬거든. 안타깝게도 지금도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따라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됨에 그 공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맥락적 리더십인데 이게 이제 상충하는 가치의 요구를 받습니다.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해라.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발전도 하면서 분배도 해라는 똑같은 요구를 받는 거예요. 상반되는 요구를 받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뭐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디지털 AI 오케스트레이션은 어차피 지금 AX, DX에 따른 자 우리 학교도 아마 곧 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그 학교에 이 무슨 저 MS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거 공유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산 라이선스 사피용으로다가 우리가 그 프로그램 학교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AI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거 한다 그러는데 이 돈이 엄청 들어간답니다. 뭐 추정할 수 없을 만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리고 이미 외국어 대학은 강의실을 바꾸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강사가 이야기하는 게 어느 나라 언어로 바로 현장에서 동시 통역된답니다. 7초 차이가 걸립니다. 7초. 말하고 바뀌는 데부터.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게 강의실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외국어 대학이 고민하는 게 가장 끝은 뭐냐면 학교 이름을 이거 바꿔야 되나 하는 거예요. 외국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외국어 대학에만의 일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리더십에 이제 달려 있는 건데 이제 분권과 균형과 조화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게 이제 조선 왕조에도 역할이 돼요. 이건 그 카이스트의 어떤 교수님하고 여러 명이 조선 시대에 14,638명의 관료들의 출신 성분하고 인간관계를 전부 분석한 거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 성공지수 불평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래프가 올라가죠. 이게 올라간다는 건 불평등이 높아졌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끼리끼리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때. 그러니까 낮았을 때는 분권과 어떻게 보면 자율과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게 이제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망하게 되는 징조거든. 그건 어떻게 보면 모든 세계 역사가 그 증명하는 건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분권과 균형의 시기였을 때 하고 권력 집중됐을 때의 시기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조선에 어떤 그 영향을 줬냐. 결국 조선이 멸망했잖아. 그들끼리 해먹다가 그들끼리 인조이 나우하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조금 비약인데요. 축구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김영광이라는 선수가 했다는데 그 일본은 어떤 선수를 뽑아도 똑같은 틀 안에서 플레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호흡이 맞는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연령별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감독을 맡는지에 따라 이 축구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감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홍명보 감독이 처한 위치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지. 그죠? 조금 비약이긴 한데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야구와 관련한 이야기에서도 같은 게 되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디 애슬레틱이라는 아마 무슨 잡지인가 봐, 미국에.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KBO 리그는 팬의 수요가 경기 수준을 압도한 시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경기하는 수준은 거기까지 안 따라가 있는데 이 테마파크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야구장이. 특히 20, 30대 여성 팬들. 엄청 늘었어요. 야구장에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장은 야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소비하러 가는 거야. 테마파크에.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팬의 수요는 늘었는데 경기 수준은 하염없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저께 삼성하고 한화가 경기를 해서 6대 5로 삼성이 이겼어요. 이 경기에서 이 5대 3에서 삼성이 역전을 하는데 볼넷 안타가 하나도 없고 진루타가 하나도 없고 볼넷 3개로만 볼넷으로만 점수가 나요. 그래서 역전인데 6대 5로 삼성이 이겨. 근데 그 경기에서 삼성이 얻은 볼넷 개수가 18개야. 물론 이게 노시환의 잘못 말은 아닙니다. 그 양반이 지금 타겟이 된 건데 본의 아니게 타겟이 됐고, 아마 그 FA 대형 계약을 하고 나오면 있을 수 있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극복할 거야. 이제 그런 시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 모래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같은 맥락에 이거를 결국은 우리 대학 교육이나 저는 이제 정당에도 적용을 해본 거야.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뽀록이 난다는 거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 가운데 걸 보시면 이제는 학문의 질보다는 스펙적 가치의 소비거든요. 거기에 충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특히 우리 시대에 뒤떨어진 커리큘럼이거든.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못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근데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쳐. 그리고 졸업을 시켜. 그 당연히 어렵지. 그러니까 당연히 취직이 안 되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름값으로 학생은 알아서 온다. 우리 수도권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같은 맥락 아닐까요? 계속 그럴까? 라고 하는 의문인 거죠. 이것도 이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양당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긴 한데 6월 3일 날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 당 찍는다 생각한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팬덤이라고 하는 일부가 뭐 2, 30만, 그게 1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5천만을 리드하는 셈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저는 대여섯 가지를 이제 제공하는 건데, 구조화된 분산 설계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는 방식의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이 대학을 통제하거나 리드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고 따라야 되는 기준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만들어도 예외가 계속 생기고 예외가 결국 더 많아져. 그러면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괜한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죠. 스스로 살게 하면 알아서 살아요. 지가 살기 어려울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지. 지금 이대로도 살 수 있는데 굳이 번거롭게 귀찮게 고민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리더십은 이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을 계속 제공하는 거죠.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이 안에서 실패를 해야 사회에 나가서 실패를 해도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실패하면 다시는 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안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런 연습을 해서 실패의 가능성을 가장 줄인 다음에 나가는 게 그나마 안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학교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전체가 학교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십이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남의 일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안전한가에서 출발했지만 중간에 우리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공의 통찰이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새로운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폐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항상성과 자성이라는 게 한 축에 있고 반대쪽에 연기와 가합이라는 이 사이에 어디에선가의 균형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긴장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바로 저는 뭐 붙이기를 공의 통찰이 이끄는 메타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붙여봤는데 이 공이 단절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미래 리더십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구조와 분산의 리더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개인의 자질이나 자질이 아니라 다수 행위자 간의 구조화된 분산과 공유, 상충하는 가치의 조화, 정답이 문제가 아니고 맥락화된 질문으로 구성원의 자율적 적응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 대학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경계를 지우고 창조적 결합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과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들어올 때의 편의상 구분해 놓은 기준일 뿐이야. 아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졸업할 때도 그게 뭔지 아무도 묻지 않아. 취업할 땐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학위도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미 볼락쌓기처럼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 와서 공부해서 하나 쌓아놓고 몇 년 있다 다시 와서 해가지고 학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4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정체성이 뭐냐, 미션이 뭐냐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학의 생존은 우리가 안전한가, 우린 서울에 있으니까 정원 채우는데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어적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 세상의 변화와 내부의 동학의 그런 공의 질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제 핵심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함께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몇 사람의 고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 안에는 1000여 명의 박사가 있어. 박사 따는데 시간 꽤 걸렸어요. 어영부영 놀기도 했겠지만 그런 대로 나름대로 고민도 자기 영역에서 한 거야. 그럼 거기에 따른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걸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방향을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는 방식으로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 대학도 선진대학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따라서 학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교직원은 교직원의 입장에서, 동물은 동물의 입장에서, 지역은 지역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선을 함께 구현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엔 우리 각자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지혜를 보태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이라고 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 후에 바로 직면할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은 비움이 아니라 관계 재설계고 그 관계를 순환시키는 장치며 성패는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